아마 그 스피노자나 에티카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인문학에 관심이 있고 하면 이 스피노자나 에티카는 종종 그 접하게 되는 이름입니다. 보니까는 이 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개설서죠. 자유와 긍정의 철학.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그 에티카에 대한 사람들의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봐도 한 10년, 15년? 대략 이제 그 정도. 물론 이제 이름은 그전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스피노자 저작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티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정도 그 시간밖에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참 잘해줬는데, 이름은 많이 듣고 책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는데, 실제로 스피노자 철학의 실체를 접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마 좀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또 많을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이 책 자체가 워낙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에티카 혹시 직접 책을 한번 좀 읽어본 사람 있나요? 어떤 누가 번역한 책을 읽으셨어요? 황태현 선생. 예, 그렇죠. 그게 요즘 좀 많이 읽히죠. 예전에 좀 나온 게 서강사에서 이제 강영계 교수님이 번역한 에티카가 있고, 한 2, 3년 전에 새로 이제 번역이 돼 나온 이제 에티카가 있고, 에티카를 오늘 이제 원래 제가 부탁받기로는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절반 정도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절반 정도는 같이 이제 질의응답이나 이제 토론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좀 길게 썼어요. 길게 써왔고, 그래서 우선 이제 스피노자의 생애와 저작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에티카에 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욕망과 정서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정서라고 했을 때, 저 정서는 영어로 하면은 affect입니다. affect를 정서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제가 제목을 욕망과 정서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붙였냐면,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스피노자의 주로 이제 인간에 관한 인간에 관한 철학, 인간학과 이제 뭐 윤리학 가능하면 그런 것을 좀 얘기를 중심에 놓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자가 이제 소개하기를, 이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책은 서양 철학의 거의 모든 주제가 이제 담겨 있는 책이라서 이게 짧은 시간에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너무 이렇게 좀 겉핥기식의 얘기만 될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좀 하나의 좀 주제를 가지고 약간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욕망과 정서 문제를 오늘 논의의 좀 주제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피노자의 초상화인데, 워낙 그림이 다른 게 많아서 어떤 게 실제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포스터 같은 이제 그런 초상화도 남아 있고, 이런 모습의 초상화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구글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진짜 수십 가지의 다른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중에는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원본 에티카의 이제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티카
ordine geometrico demonstrata. 저렇게 하면은 그 기하학적인 순서에 따라 증명된 에티카라는 이제 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제목에 이제 저 ordine geometrico demonstrata라는 것은 이제 부제일 텐데, 그러니까 기하학적 순서에 따라 증명된 에티카. 그러니까 벌써 제목만 봐도 스피노자가 이제 이 책을 서술하는 그 방식, 그 관점이 이제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우리가 보통 접하게 되는 다른 책하고는 다르게, 가령 이제 유클리드의 이제 기하학 원론처럼 마치 이게 수학적인 논증의 체계로 이게 이제 그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 definition이라는 게 있고, 또 axiome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정리, 또 증명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따름 정리가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주석이 있고, 그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서술 방식으로 지필이 되고 증명이 된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1, 2, 3, 4, 5 그래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5부 해서 이제 각 제목이 이제 그 붙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피노자의 이름이 이제 바루흐 스피노자. 근데 그 바루흐라는 것은 또 바룩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바루흐라는 것은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그 이름이죠. 근데 스피노자는 그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포르투갈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스피노자의 선조였어요. 포르투갈에 살다가 아마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5세기, 16세기에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아주 대대적인 이제 그 유대인 그 박해, 종교 재판이 열리고, 그래서 그것을 참다 못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디로 이주를 해왔냐면 유럽 각지로 이제 그 이주를 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곳이 바로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인데, 그러니까 왜 암스테르담으로 갔냐면 네덜란드, 특히 이제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가 당시 유럽에서 제일 그 자유가 잘 보장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네덜란드의 그 전성시대, 황금시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름 잘 들어보시면 뭐 동인도 회사, 그런 걸 설치했던 그 시기입니다. 네덜란드가. 그래서 네덜란드가 나라는 작은데 유럽의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강소국이죠. 말 그대로. 근데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무역과 상업의 이제 중심지고,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산 나라인데, 근데 무역과 상업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하고 물자 이런 게 자유롭게 왕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상도 사상, 종교 이런 것도 잘 그 다른 그 나라나 지역에 비하면 이 제재나 한정이 없이 좀 잘 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의 선조들이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그 공동체를 일구고, 바로 스피노자는 그래서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스피노자의 어린 시절 이름이 뭐냐면 그 벤투였어요. 벤투가 뭐 어디다가 쓰면 되나? 네. 그냥 여기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쓰죠. 벤투라고 이렇게 씁니다. 저게 이제 어린 시절의 그 스피노자의 이름이었어요. 그 우리나라에 나온 책 중에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벤투의 스케치북이라는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벤투의 스케치북. 그게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작가 또 미술평론가가 쓴 책입니다.
벤투의 스케치북이라는 책이. 근데 그때 벤투가 바로 스피노자예요. 그래서 그 책은 이제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든가 뭐 지성교정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여러 구절을 이렇게 가져와서 자유롭게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사상을,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펼쳐놓는 이제 에세이집입니다. 일종의.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아주 재밌는 책인데, 그래서 어린 시절의 이름이 이제 그 벤투였고, 그 저 벤투의 히브리식 표기가 바로 바로크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라틴어로 하면은 베네딕투스입니다. 베네딕투스고 영어로 표현하면은 베네딕트. 베네딕트. 근데 이 벤투, 바로크, 또 베네딕투스, 베네딕트게 다 뭘 뜻하냐면 그 축복, 축복받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 이름이 벤투 바로크라는 것은 이 축복받은, 신으로부터 축복받은 아이. 그래서 바로크 스피노자가 이제 1632년에 태어나서 77년에 이제 사망하는데 45세에 죽었으니까 오래 살지는 못했죠. 이제 일찍 이제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잘 알려진 철학자이면서 또 아주 낯선 철학자입니다. 왜 잘 알려졌냐면 저 말 때문에 유명하죠.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가 들으니까 이게 한 10년 전에는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대요. 이게 이렇게 딱 이걸 주고 이 말을 한 철학자가 속한 철학의 유파는 1번 경험론, 2번 관념론, 3번 유물론, 4번 합리론. 뭐예요? 답이. 공무원 시험 안 되겠네. 답이 뭐예요? 유물론? 좀 문제. 안 배워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합리론. 합리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와서 맞으면 제 덕분입니다. 그게 문제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한 얘기다. 이제 이걸 전제하고 산 건데, 근데 이거 이제 구글에서 이걸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제 해서 누구라고 나오냐면 마틴 루터라고 나옵니다. 또는 마틴 루터 킹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서 독일까지 갔어요. 저 말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 생가까지 갔습니다. 마틴 루터 생가에 갔더니 그 생가 앞에 진짜 이 말을 독일어로 새겨 놓은 그 동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있다는 거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그 기자가. 근데 그 마틴 루터가 그러면 어떤 그 사람의 유명한 책에서 저 말을 했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린 시절에 그 말을 했다. 전해 내려오는 이제 일화처럼 이제 전해 내려온다. 근데 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저 말을 마틴 루터 킹이 했다. 그렇게 또 알고 있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왜 저게 스피노자의 말로 알려져 있는지 진짜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찾아봤더니 제가 좀 확인한 최초 제일 오래된 게 1966년에 경향신문에 어떤 그 칼럼에서 누군가가 스피노자가 그 말했듯이 이 말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뭐 어디서 봤으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1966년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 전에 언제까지 이게 거슬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 일본의 어디서 이게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거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혹시 이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는 이게 이제 그 복수의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스피노자는 뭐 이 말 때문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실체를 잘 몰라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이제 하나 얘기를 하자면 대학원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스피노자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은 선행 연구가 뭐가 있나 그거를 도서관 가서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좀 놀란 게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학위 논문도 하나도 없고 그 어디 학술지 이런 데 실린 논문도 딱 한 편 봤어요. 제가 학술지에서. 근데 그것도 스피노자에 대한 논문이 아니라 스피노자와 비트겐슈타인을 비교한 논문이야. 그 논문 딱 하나가 있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그 1993년이니까 그 진짜 제가 아까 스피노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직접 읽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얼마 안 됐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스피노자 연구는 거의 아무도 안 하는 그 철학자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이로 이제 그 한 10여 년 지나면서 그 스피노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 이제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1990년대부터 이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나서 그 사회주의를 막스주의를 대신하는 그걸 대체하는 사상으로 이 포스트 담론, 이 앞에 포스트 자가 붙는 그 담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또 포스트 구조주의, 또 포스트 식민주의, 포스트 막스주의 같이 포스트가 붙는 담론들이 90년대 급속히 들어왔는데, 근데 그 포스트 담론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들이 바로 알트세르, 들레즈, 뭐 푸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스피노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철학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책도 내고 제자들도 많이 길러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제 들레즈라든가 알투세르라든가 또 네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또 그 저작들이 번역이 되고, 이 사람들이 스피노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스피노자 철학을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노자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 우리나라 스피노자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질 둘레즈, 그다음에 루이 알투세르, 그다음에 안토니오 네그리. 안토니오 네그리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알투세르하고 이제 둘레즈는 프랑스 사람이죠. 아마 네그리 그 개념 중에 다중이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중. 그 다중이라는 멀티튜드 저 개념이 원래 스피노자 철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레즈 그 사진이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제 들레즈의 이제 이 두 권의 그 책입니다. 이게 스피노자 표현의 문제는 들레즈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그리고 저 스피노자의 철학이라는 책은 들레즈가 쓴 글을 몇 개의 논문을 묻고, 저 스피노자의 철학에 보면은 스피노자 철학의 주요 개념을 이렇게 용어 해설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스피노자 용어 사전으로 쓸 수 있는 책이 저 스피노자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이 사람들이 스피노자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데 상당히 이제 기여를 많이 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네그리, 안토니오 네그리입니다. 안토니오 네그리 책은 이 스피노자에 관한 책이 바로 저 야만적 별종, 전복적 스피노자인데, 저 위에 있는 야만적 별종이라는 책은 1995년에 번역이 나왔는데, 번역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 있다가 절판됐어요. 반어법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안 좋아서 읽을 수가 없어서 절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도서관에서 보더라도 그냥 외면해 주세요. 이 책은 읽기가 굉장히 힘든 번역입니다. 차라리 이제 저 아래에 있는 전복적 스피노자, 저거는 그 네그리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문을 묶어서 낸 책인데 저 책이 훨씬 재밌습니다. 번역도 잘 되고. 그리고 이 다중이라는 책은 네그리가 자기 제자하고 같이 쓴 이제 정치 철학 책입니다. 저거는 딱히 스피노자에 대한 책은 아니고 현대 세계에 관한 책입니다. 현대 세계를 자기의 철학적 관점에서 이제 재해석한 책인데 제목에서 다중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이제 기본적인 관점은 스피노자의 정치 철학 입각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다중이라는 책이. 그리고 이 책은 피에르 마슈레는 알투셀의 제자인 프랑스의 이제 스피노자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헤겔 또는 스피노자라는 책이 저 마슈레의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책은 그 마슈레가 쓴 그 에티카 해설서입니다. 그 에티카가 5부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저 마슈레의 에티카 해설서가 5권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마다 한 권씩. 그래서 5권짜리 이제 해설서를 이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에티엔 발리바르도 알투셀의 제자고 스피노자 연구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현대 정치 철학자도 아주 유명하고 이 사람이 쓴 그 스피노자와 정치, 저거는 스피노자 정치 철학에 대한 이제 그 연구서죠. 저것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책은 그 몇 년 전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온 발리바르의 이제 또 저작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현대 스피노자 연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나라 이 스피노자 연구에도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번역이 되고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스피노자가 참 독특하고 흥미롭고 뭐 우리 세계에 관해서 인간의 삶에 관해서 좀 많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철학자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면서 스피노자에 이제 관심을 많이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그 화형하는 그림이거든요. 화형하는 그림이고 이게 이제 그 주교 같은 사람들이고 저게 그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있었던 유대인 박해를 기록한 이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림은 뭐냐면 왜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했냐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톨릭으로 개종하라고 강제한 거예요. 강제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한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들끼리 이제 비밀리에 유대교 집회를 갖고 유대교 이제 예배 모임을 갖고 하면서 이제 가톨릭으로 실제로 개종한 게 아니라 유대교를 계속 고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유대인들이 비밀리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유대교 이제 예배 모임을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그림이죠. 그러다가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저 위에 그림처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온 곳이 바로 이제 암스테르담인데, 이게 이제 17세기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를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그림이고, 저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저게 유대인들의 예배당이에요. 저게 이제 시냐고그라고 부르는 저 예배당 모습입니다. 이 예배당이 이제 요 당시 이제 예배당 내부의 이제 이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현대 아직 요즘 남아 있는 내부 모습이고, 저 왼쪽 오른쪽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예배당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뭐냐면요. 이것이 저겁니다. 이 스피노자 오늘 나눠드린 요 강의록을 보시면요. 스피노자가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서 1632년에 이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1632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상인이었어요. 상인이었고, 아버지가 유대 공동체의 이제 유지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지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인 이제 히브리 식 유대교 교육을 받고 이제 자라났어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워낙 똑똑하고 그래서 스피노자를 가르치던 스승들이 아주 큰 기대를 걸었다고 합니다. 얘는 커서 훌륭한 랍비가 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걸었는데, 이 스피노자가 이제 자라면서 저렇게 된 거죠. 이 바깥 세상하고 접촉을 하면서 스피노자가 전통적인 유대교 사상, 교리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프란시스쿠스 이제 반덴엔덴이라는 당시 이제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이 지식인이 있었는데, 이 반덴엔덴이라는 이 지식인이 일종의 사설학교를 세웠어요. 사설학교를 세워서 사설학교에서 라틴어도 가르치고, 또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전통도 가르치고, 일종의 이제 사설, 좀 말하자면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설학교였는데, 스피노자가 어떻게 이제 그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 반데넨데한테 이제 라틴어도 배우고, 스피노자는 청소년 시절까지 이제 유대 공동체 교육만 받다가 이 반데넨데한테 상당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라틴어도 배우고, 데카르트 철학도 배우고, 당시 새로 등장하던 자연과학도 배우고, 또 유럽의 이제 역사라든가 이 문화적인 전통도 이제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유대교 사상에 대해서 또 전통에 대해서 더 큰 회의를 이제 품었던 겁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이 사람의 성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 타협을 잘 못하는, 자기가 어떤 생각이 옳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고수를 하고 견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이제 유대교 사상이 틀렸고, 이게 문제가 많고, 이게 기만적이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막 여기저기에 막 그걸 얘기하고 다닌 겁니다. 사람들 만나면 유대교 문제가 많다, 이 교리, 특히 이제 스피노자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교리가 두 가지 교리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인격적인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교리, 그것을 이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또 하나가 영혼 불멸이라는 교리, 영혼이 불멸한다. 근데 사실 그 두 개가 사실 제일 핵심이거든요. 근데 스피노자가 그 두 가지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여기저기 이제 떠들고 다니니까 제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받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피노자를 과거에 가르쳤던 스승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들이 스피노자를 만나서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제발 너 혼자만 알고 있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만 마라. 근데 스피노자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기저기 이제 떠들고 다니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종교 재판을 이제 열었습니다. 종교 재판을 열어서 이 스피노자를 이 히브리인들의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로 결의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추방의 결의를 담은 이제 파문, 스피노자를 파문하기로 한 이제 내용이 담긴 이제 문서입니다. 거기 제가 강의록에 인용을 해놨죠. 당시에 이제 파문의 이제 내용 한번 좀 잠깐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 바로 데 스피노자의 사악한 주장과 행동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마하마드의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수단과 약속을 사용해서 악한 길로부터 그를 돌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바로 잡으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실패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방을 당하고 나서 이 스피노자가 이제 혼자서 이제 생활하면서 자기의 이제 사상을 가다듬게 됩니다. 자기 친구들, 소수의 친구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래서 처음 저술한 책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지성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책이라기보다 좀 긴 논문에 가깝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논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쓴 책이 신인간 및 인간의 행복에 관한 소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근데 스피노자 생전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가 스피노자가 죽고서 근 한 200년 뒤에 이게 이제 독일에서 발견이 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쓴 책이 출판한 책이 1663년에 데카르트의 철학 원리라는 책을 스피노자가 출간을 합니다. 이 데카르트의 철학 원리는 이 데카르트가 쓴 철학 원리라는 책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이 책을 내고서 당시 유럽에서 제일 뛰어난 데카르트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때문에 나중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 초빙도 받습니다. 근데 1675년에 교수 초빙을 받는데 안 가죠. 나 공부에 방해받기 싫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책이 1670년에 이제 나온 신학정치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신학정치론이라는 책은 성경, 특히 이제 구약에 대한 비판, 그리고 어떤 정치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너무 이제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게 얼마 안 있다가 이게 이제 금서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노자가 아주 악명을 떨치게 되죠. 이 책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1674년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보는 에티카 윤리학을 이제 다 완성을 합니다. 근데 완성을 하는데 바로 이 완성된 이 해에 신학정치론이 금서 처분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금서 처분을 받는 걸 보고 이 에티카를 출판하게 되면 내가 바로 붙잡혀서 죽겠구나 해서 출판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전에는 에티카가 출판이 안 되고 스피노자가 1677년 사망한 다음에 친구들이 스피노자가 생전에 썼던 책 그리고 이제 편지들을 묶어서 유고집을 출판을 합니다. 그 유고집 속에서 처음 이제 에티카가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제 1675년에는
76년에는 이제 정치론이라는 책을 쓰다가 미완성으로 남기고 이제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스피노자 저작은 몇 권 안 돼요. 상당히 이제 적은 책을 이제 쓴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스피노자의 제일 대표작이 에티카인데 이 책은 한 15년 동안의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쓴 그 책입니다. 그래서 우선 윤리학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학은 5부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5부로 이루어진 책이고 1부의 제목이 신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있죠. 신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신학,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 존재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이 1부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스피노자의 에티카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파트로 꼽고 있는 게 이제 1부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양 철학에서 존재론이라는 게 서양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 1부야말로 에티카의 거의 전부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2부를 보시면 2부는 정신의 잘못되어 있네.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대하여.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대하여. 그래서 2부는 스피노자가 이 정신이라는 게 뭐고,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심리 철학을 다루고 있는 게 2부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또 인식론도 이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심리 철학과 인식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3부의 제목이 정서의 기원과 본성에 대하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펙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파트가 이 3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인간의 본질을 욕망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정서론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죠. 그 다음에 4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예속에 대하여 또는 정서의 힘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4부에서는 예속이라는 것이 4부의 이제 중심적인 주제인데 스피노자가 예속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예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서의 힘에 휘둘리는 것, 정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스피노자가 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분노에 사로잡힌다든가 미움에 사로잡힌다든가 어떤 탐욕에 사로잡힌다든가 이걸 스피노자가 이제 예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3부와 4부는 다 정서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죠. 3부에서는 정서가 무엇을 기원으로 하고 있고 정서의 본성은 어떤 것이고 이걸 다룬다면 4부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서에 휘둘리는지 그걸 다룹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4부의 제목과 다르게 4부의 전반부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정서에 예속되어 있는가를 다룬다면 4부 정리 19에서부터는 사람들이 이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부 정리 19부터 4부 정리 73까지는 주로 이제 인간의 이성적인 삶의 방식, 또 인간의 사회적인 삶, 또 자유인이란 누구인가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 4부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5부는 제목이 지성의 역량에 대하여 또는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5부도 크게 이제 두 파트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5부 정리 1에서 정리 20까지가 이제 전반부거든요.
이 전반부에서는 그 주로 이 정서적인 예속에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벗어날 수 있는지, 정서적인 힘으로부터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부 정리 21에서 정리 42까지 후반부에서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스피노자 표현대로 하자면 어떤 거였냐면 이 지속, 영어로 하면 이제 duration, 이 어떤 시공간적인 이 삶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정서로부터 이제 그 치유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뤘다면 정리 21부터 마지막까지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 이것을 다루는 게 5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5부 후반부는 인간의 자유와 스피노자가 이제 그 신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이제 이 5부 후반부에 이제 그 중요한 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에티카에서 제일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은 1부하고 2부예요. 그러니까 근데 1부하고 2부가 그 책의 처음이니까 사람들이 에티카를 읽을 때 그 맨 첫 페이지부터 읽는데 그러면은 몇 페이지 못 넘어갑니다. 너무 너무 낯설고 이상한 그 표현들, 내용들이 많아서. 근데 이 에티카 3부부터는요,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삶과 직결된 얘기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망, 기쁨, 슬픔, 사랑과 미움,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에티카를 조금 더 그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재밌게 읽기 위해서는 사실 3부에서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봐도 그 1, 2부하고 그 3, 4부하고 약간 좀 독립적이에요. 그 이 3부하고 4부에서는 1, 2부에서 했던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스피노자가 1부하고 2부를 쓰고 몇 년 있다 3부하고 4부를 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독립적인 그 내용이다. 그러니까 1, 2부를 몰라도 3, 4부를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3, 4부를 읽고 나면은 이 5부가 딱 나오는데 5부도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후반부 5부 정리 20일에서 정리 42까지가 또 이게 상당히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 여기는 그 읽어 보면요, 이게 마치 신학자가 쓴 책 같아요.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읽으시면 뭔가 느끼는 바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스피노자의 아주 유명한 그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거 혹시 들어본 분들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신즉 자연, 신즉 자연. 이게 이제 라틴어로 하면 이제 데우스 시베 나트라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신즉 자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이라는 것은 자연과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신즉 자연이라는 말은 스피노자 철학에는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신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서양의 기독교 신학, 또 기독교 신학의 영향을 받은 서양 철학에서 초월적 신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은 자연을 잘못 이해한 그 어떤 가상에 불과하다. 이게 스피노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철학은 이 자연 중심의 철학, 이 자연
이제 기반으로 이제 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1부에서부터 4부까지 그 얘기를 쭉 이제 하다가, 근데 5부 마지막에 가면 이상하게 마치 다시 인격적인 신이 다시 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 5부 후반부가 상당히 좀 또 까다로운 그 내용이에요. 그래도 뭐 끝까지 다 읽으려면 읽어봐야죠. 어쨌든 윤리학에서 제일 좀 우리가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좀 밀접하게 읽을 수 좀 제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파트가 이제 3부하고 4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더 흥미가 생기면 1, 2부도 도전할 수 있고 뭐 5부도 이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학의 주요 용어만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볼까요? 이제 정의, 아마 윤리학 처음 이렇게 에티카 접하시면 맨 처음에 일부 책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목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정의 1이 갑자기 딱 나옵니다. 정의 1. 그죠? 그래서 나는 그 본질이 실존을 함축하는 거, 또는 실존한다고 밖에 인식될 수 없는 거, 그것을 자기 원인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갑자기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정의를 딱 하고 자기 원인을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그 다음에 정의 2, 나는 유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한다. 그 다음에 정의 3, 나는 실체를 자신 안에 있고 자신을 통해 인식되는 거, 그걸 신이라고 참 실체라고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8개의 정의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 안에 있거나 다른 것 안에 있다. 공리가 또 이제 7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정의 시작해서 8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공리 나오고, 그 다음에 정리 1 나오고, 거기 증명, 그 다음에 정리 2 증명, 정리 3 또 증명, 이런 식으로 윤리학이라는 책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황당하고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뭐지? 응? 이 8개의 정의가 뜻하는 게 뭐고, 공리가 뜻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스피노자가 정리 1, 정리 이렇게 하면서 증명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이게 증명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도대체 이 증명으로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윤리학을 읽기가 어렵다는 게 바로 이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피노자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삶을 또는 존재자의 이제 본성을 표현하는 것, 본질을 표현하는 것을 스피노자가 이제 정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8개의 그 정의를 제시한 것은 스피노자가 봤을 때 자기 원인이라든가 또 실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양태라든가 신이라든가 자기가 일부 존재론에서 다루는 주요한 이제 존재자의 본질을 미리 이제 제시를 하고 시작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공리죠. 정의 다음에 나오는 게 공리인데, 공리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이게 또는 이 증명 없이도 이게 참되다고 받아들여진 이제 진리죠. 그래서 이 공리는 사물의 일반적인 원리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피노자 철학에서 이제 공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공리하고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이게 이제 공준, 수학이나 뭐 경제학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 이제 공준이라는 게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요청.
그러니까 이거는 공리와 마찬가지로 이게 참이라고 전제가 된 겁니다. 참이라고 전제가 된 건데, 그 윤리학에는 모두 8개의 이 요청, 공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부에 6개가 나오고, 3부 맨 앞에 이제 2개가 나오고. 근데 윤리학에서 8개의 이 공준 요청은 다 인간의 신체에 관한 거예요. 인간 신체에 관한 그 공준이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 공리하고 요청의 차이는 뭐냐면, 공리와 요청의 차이는, 공리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한 분야와 상관없이 그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게 참이다, 참되다 라고 그 전제가 된 것을 공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요청 또는 공준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참이라고 이렇게 그 전제가 된 것을 요청이나 이제 공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준이라는 말 자체가 공리에 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리에 준한다. 그래서 그 8개의 이 요청, 공준이라는 것은 인간 신체와 관련해서만 이게 참된 것으로 이제 전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7세기는 어떤 시기냐면 과학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갈릴레이, 뉴턴에 의해서 근대적인 물리학이 성립하던 시기인데, 그래서 당시에 철학자들이 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자연과학. 데카르트도 자연과학에 대한 책을, 원래 데카르트가 물리학자하고 이제 수학자로 이 사람은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도 자연과학에 대한 저술을 여러 남기고, 스피노자도 이 자연과학, 자연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자연과학에 대한 책을 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폐결핵에 걸려서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책을 못 쓴 거죠. 그러면 그 스피노자가 왜 인간 신체에 관해서 그 8개의 요청, 공준을 제시했냐? 이거는 사실은 스피노자가 만약에 그 자연과학에 대한 책을 썼으면 이거는 공준이 아니라 이게 증명의 대상이 돼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그 책을 쓰지 못해서 내가 이게 시간이 있고 체계적으로 이걸 논의할 수 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증명을 해줬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책은 자연과학에 대한 책이 아니라 윤리학에 관한 책이니까 이걸 일단 참이라고 전제를 해두자. 그래서 인간 신체에 관한 8개의 공준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리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정리입니다. 이 정리는, 이게 이제 그 정리는 이 증명을 항상 필요로 하는 겁니다. 증명을 통해서 참이라는 것이 입증된 그 명제, 그거를 이제 정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리는 증명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리에는 항상 이제 증명이 이제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정리로부터 파생된 그 명제, 정리를 이제 따름 정리라고 스피노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번역본에는 보충이나 뭐 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름 정리에도 항상 이제 증명이 같이 이제 그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학에 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석이죠. 이 주석. 근데 이 주석과 관련해서 이 들레즈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예전에는 사람들이 윤리학에서 이 주석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들레즈는 주석이라는 것이 윤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 파트다라고 얘기하면서 윤리학은 사실은 2권으로 된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권의 책은 뭐냐면 정의, 공리, 정리, 증명, 따름 정리 등으로 이어지는 이 엄격한 이 연역,
관습과 이 논증으로 이루어진 윤리학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다른 그 윤리학, 또 다른 윤리학은 뭐냐면 그 서문, 부록, 그 다음에 이 주석으로 이어지는 이 윤리학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 서문이나 부록이나 주석 이런 데 보면은 실제로 문체도 달라요. 이 서문이나 부록이나 주석에서 스피노자가 아주 이 비판적으로 이게 변합니다. 사람이 비판적으로 변해서 막 그 상대방을 막 조롱하고, 막 비꼬고 눈 뜨고 잠꼬대 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데카르트에 대해서도 아주 신랄하게 이제 그 비난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정의나 공리나 증명 여기에서는 스피노자가 아주 냉철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이제 그 명제를 아주 엄격하고 정확하게 논증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요 서문이나 부록이나 주석에서는 그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엄밀한 연역 논증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 니네가 이해 못할까 봐 내가 풀어서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적수를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이 논증적인 방식으로 아니라 경험에 따르면, 경험에 입각하면,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따르면 내가 하려는 얘기가 입증된다. 이렇게 경험의 근거를 둔 설명, 부연 이런 게 나오는 게 바로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레지에 따르면 윤리학에 나오는 요 두 개의 상이한 이 증명, 설득, 증명과 설득의 요 그 어떤 장치,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혹시 에티카를 읽으실 때 한번 그것만 따로 한번 읽어보세요. 서문, 부록, 주석, 그 언어가 얼마나 다른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윤리학과 관련된 대략적인 이 그 그림입니다.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욕망의 문제로 이제 한번 들어가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6쪽을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는 그 굉장히 내밀하고 주관적인 어떤 것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나를 모멸하는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또 그녀를 사랑하고 하는 건 다 이게 나의 주관에서 비롯된 거죠. 누가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그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그 사람 사진 가져와서 내일 결혼해. 그러면은 결혼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 정서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내밀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스피노자의 욕망 이론에서 아주 그 흥미롭고 재미있는 통찰이 뭐냐면, 욕망이란 스피노자는 그 욕망이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정서라는 게 우리의 자발적인 주관적인 작용이 아니다라고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망이나 정서는 모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욕망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을 흉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 개인의 자발적인 그 산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욕망하거나 또 어떤 것에 슬퍼하거나 기뻐할 때 이건 사실 우리 자신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걸 모방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걸 통해서 제일 잘할 수 있냐면요. 어린아이를 보면은 그걸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가 웃으면 그냥 자기도 막 따라 웃죠. 누가 옆에서 울면 자기도 그냥 울어요. 그리고 이 그 어린아이는 욕망하는 것도 그 남이 욕망하는 거 이렇게 그 따라합니다. 뭘 그 애들 싸우는 거 보면 되게 싸움이 그렇게 일어나죠. 누가 이걸 뭘 그 먹거나 가지거나 하면 나도 그렇게 하죠. 그게 다 이제 모방 작용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어린아이만 그러냐?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예능 프로그램 혼자 보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같이 봐야 더 재밌습니다. 같이 봐야 더 재밌고 또 그 뭐 월드컵 응원할 때도 같이 응원해야 이게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그 예를 들면 그 외국 여행을 갔는데 그 한국 사람이 뭐 요즘은 워낙 많이 나가니까 별로 그런 거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주 그 외국 여행 잘 안 나가던 때 그 낯선 사람들 속에 있다가 어디서 갑자기 한국말들 또 이 동양 사람만 보면 저 한국 사람일까? 한번 이렇게 가서 말 붙이는데 갑자기 중국말이 막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당황하고 이제 이런 그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이 한국 사람 만나면 은근히 반갑죠. 반갑고 같은 말 쓰면 또 그 반갑고, 그리고 뭐 아마 여기 경험해 본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노무현 대통령 죽고 장례식 할 때 그때 참 대단했죠.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아주 집단적인 이제 그 슬픔, 아주 그 애도의 분위기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사망을 했거든요. 그때는 노무현 때보다 더 했어요. 아마 그 인터넷 이런 데 보면 그 당시 관련 사진이나 뭐 기록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거의 전 국민이 다 그 슬퍼하고 울었으니까 저도 울었어요. 근데 왜 울었는지 몰라. 근데 막 그냥 슬픈 거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뭔가 자발적으로 슬퍼서 운 게 아니라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니 다 슬퍼하고 이 밖에 나가면 또 다 지나다니는 아주머니 아저씨들 울먹거리면 다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슬퍼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욕망이나 감정 이런 게 생각만큼 우리의 자발적인 내면의 어떤 작용이나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현대 이 정신분석 이론가 중에 이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슬라보의 지젝이 쓴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라는 책에 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아프리카의 이제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은 그 곡소리를 대신 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상주가 아닌데 전문적으로 곡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답니다. 또 이 사람이 뭘 예를 드냐면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거기 여기 이제 canned laughter라고 이제 부르는, 그러니까 웃음이 저장되어 있는 게 있죠. 뭔가 이게 좀 웃기는 포인트 지점이다. 그러면은 텔레비 안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상호 수동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interpassivity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아마 interactivity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interactivity. 그러니까 interactivity라는 말은 우리말로 보통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상호 능동적인 작용이죠. 그러니까 두 명의 독립적인 주체가
서로 능동적으로 주고받는 작용이 바로 인터랙티비티입니다. 근데 이 인터패시비티라는 그 제목은 뭐냐면 그 액티비티가 아니라 패시비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랙티비티에서는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두 명의 그 사람들이 주체, 능동적인 주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죠. 근데 인터패시비티라는 이 개념에서는 그 두 명의 주체가 수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동적이란 얘기고, 이 인간적인 두 명의 주체가 어떤 타자에 의해서 타자의 작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 작용을 인터패시비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거를 이 슬라브의 지적이 바로 이제 이 그 상주의 곡소리를 전문적으로 내주는 사람, 그리고 이 canned laughter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령 그 이 저장된 웃음소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텔레비를 보는 그 시청자가 웃지 않고 누군가 대신 웃어주는 거야. 대신 그러니까 액티비티는 그 저장된 그 장치가 대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텔레비를 보는 이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돼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내 웃음도 대신 웃어주니까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인터패시비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지적이 이제 그 얘기한 그 7쪽의 맨 아래 밑줄 친 부분을 보면요. 상호 수동성이라는 개념은 주체의 행위, 특히 주체의 가장 내밀하고 자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욕망과 정서작용은 항상 타자의 매개를 통해 수행된다는 것을 이게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웃거나 울거나 뭔가를 욕망할 때 그거는 나의 액티비티, 강한 의미에서 나의 능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 그것을 촉발하는 어떤 타자의 그 작용에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인터패시비티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욕망, 또 이 정서, 감정 이런 게 우리 자신의 자발적인 작용이 아니라 어떤 타자의 욕망, 타자의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그냥 모방하는 거라면, 또 타자의 기쁨, 슬픔,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반응하는 거라면, 그럼 도대체 인간의 삶에 주체성, 능동성의 그 여지라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뭐 스스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또 그 우리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 하기보다 어떤 타자의 판단이라든가 그 욕망이라든가 정서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그 따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유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행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욕망한다기보다 누구의 욕망을 그냥 따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유행 따르기 싫어. 나만의 그 독자적인 뭘 할 거야. 그러면 그 독자적인 뭐는 자기가 처음 한 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8쪽에 이제 밑줄 친 부분을 이제 한번 보면요. 따라서 이렇게 인간의 욕망과 정서가 모방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따라서 인간의 활동 역시 모방을 통해 전개된다면 과연 인간의 자율적인 삶과 행위의 여지가 존재할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젖을 먹고 걸음마를 하면서부터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까지 일생 동안 늘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정서, 행위를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마치 이게 자동장치와 같은 그 삶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좀 이상한 그 현상에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면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신분, 또 빈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생각이 똑같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사람이 한 60대 이상이 되면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대학 총장이든 아니면은 환경 미화원이든 아니면 그냥 양로원에서 그냥 그 화투 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뭐 70,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지 몰라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마치 누가 매일 어떻게 생각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 근데 이것에 진짜 아주 노골적인 예입니다. 제가 대단히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거기 포함이 되니까 대단히 죄송한 마음으로 하는 얘기지만, 과연 이분들이 뭔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 판단하는 게 있을까? 이분들이 자기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 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그 옛날에는 분명히 안 그랬거든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분명히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0년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됐다면 한 그 무렵부터 요즘 세대 갈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표현입니다. 한 60대 이상 되면은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 그 참 아주 이상한. 스피노자를 많이 읽으시나? 아주 이 모방 욕망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 욕망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면요, 스피노자 철학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본질을 욕망이라고 정의한다는 점이 아주 이게 독특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가령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말을 할 줄 아는 동물이다. 또 인간은 로고스를 가진 동물이다.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정의잖아요. 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스피노자처럼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인간의 본질을 바로 이제 욕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욕망 이전에 스피노자 철학에 나오는 3부, 윤리학 에티카 3부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코나투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3부 정리 7에 보면은 바로 이제 코나투스 개념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코나투스 개념인데, 이게 코나투스가 라틴어로는 이게 노력, 뭘 이렇게 추구 또는 충동, 이걸 이제 코나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3부 정리 6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의 실제, 각각의 사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존재 속에서 존속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노력한다라는 이 동사가 코너르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바로 이제 코나투스죠. 그래서 3부 정리 7에서 바로 이제 코나투스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자신의 존재 속에서 존속하려고 하는 각각의 실제의 이러한 노력, 이러한 코나투스, 이것이 각각의 실제의 현행적 본질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실제의 현행적 본질이 바로 자신의 존재 안에서 존속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 코나투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코나투스가 인간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페티투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페티투스가 이게 욕구입니다. 욕구. 그래서 8쪽의 맨 아래 줄을 보시면 코나투스가 정신과 신체에 함께 관계할 때 그걸 이제 욕구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코나투스가 이 코나투스가 정신에만 관계할 때는 그걸 의지라고 이렇게 스피노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욕구를 인간의 본질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스피노자가 이제 욕구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면 욕망은 욕구에 대한 의식이 욕구에 포함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욕구를 의식하고 있는 게 바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욕구에 의식이 더해진 거, 이것을 스피노자가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욕망은 항상 의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뭘 욕망하는지 다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욕망하는지, 물론 왜 자기가 그걸 욕망하는지는 몰라요. 그 원인은 몰라. 내가 뭘 욕망하는지는 왜 내가 이걸 욕망하게 됐는지 그 원인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이걸 욕망하고 있구나, 그거는 다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일부 부록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왜 그것을 욕구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욕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여기에서 자유의지라는 가상이 나온다 그래요. 내가 뭘 욕구하고 있다, 그걸 의식하고 있지만 그 욕구의 원인은 모를 때 거기에서 자유의지라는 가상이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게 한정판이래. 이게 한정판. 이거 저 스포츠카. 저거 60개월 할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사야 되는데. 이게 자기의 욕구를 의식하는 겁니다. 자기가 뭘 욕구하는지 그걸 의식은 하고 있죠. 근데 자기가 왜 그걸 욕구하는지 그 원인은 몰라요. 그 현대 사회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소비 사회라고 하죠. 이 소비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귀족하고 평민들은 노는 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귀족들이 뭘 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사는 문화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따로 있고, 이 평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삶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끼리 사니까 거기에는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사회는 어떠냐면요, 매일 텔레비전만 틀면 연예인 집,
연예인 집 나오죠. 뭐 100평 넘고 150평 되는 그 집 장면 나오고, 누가 뭐 스포츠카를 몇 대씩 가지고 있고, 뭐 벤츠가 뭐 몇 대가 팔리고, 벤츠 그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유에리스라고 하나? 그런 거,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텔레비를 보고 텔레비전에서 똑같은 그 상품을 접하고 똑같은 생활 방식을 보고 똑같은 그 대상을 욕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욕망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던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접하고 같은 걸 욕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것을 욕망하되 능력 있는 사람은 남보다 하나 더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게 이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당연히 똑같은 것을 욕망하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없고 소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기 싫잖아요. 나도 60개월 할부하면 살 수 있는 그런 게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자유의지의 가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욕망한다는 것을 의식은 하는데, 자기가 왜 그걸 욕망하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내 의지대로 내가 그걸 욕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스스로 원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해요. 스피노자가 욕망을 이렇게 욕구의 의식을 더한 거, 이 욕망이라는 것을 인간의 이제 본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스피노자의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의는 아주 의미 있는 정의입니다. 이게 이제 구 쪽의 맨 아래쪽 밑줄 친 부분을 이제 가보게 되면요, 인간의 본질을 영혼으로 정의하지도 않고, 또 뭐 이성적 동물, 말하는 동물 할 때처럼 이성이나 로고스로 정의하지도 않고, 욕망으로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서 정신과 신체 사이에 위계 관계나 이게 대립 관계를 설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플라톤의 이제 뭐 파이돈 이런 책을 보면, 거기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플라톤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신체를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감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감옥.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고,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죽음이라는 것을 신체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돈이라는 책은 물론 이제 플라톤 자신도 굉장히 신체 단련을 중시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파이돈이라는 책을 보면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아주 이게 비대칭적인 관계입니다. 불평등한 관계죠. 영혼이야말로 그게 인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고, 정말 이 가다듬고 정화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신체의 유혹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이 정화시켜야 하는 대상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 중에서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영혼이죠. 정신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관점으로 이제 전승이 되는 거죠. 근데 스피노자가 인간의 본질을 욕망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영혼과 신체 사이에 이런 불평등한 위계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신체가 강하면 영혼이 정신이 약해지고, 정신이 강하면 그 신체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가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과 신체 사이에. 그래서 신체로부터 생겨나는 우리의 이 정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그 신체에 그 작용을 미쳐서. 응? 네. 응. 저희가 이제 30분부터는 Q&A 시간을.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카르트는 영혼과 신체 사이에 이런 반비례 관계,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를 하는데, 스피노자는 그렇지 않고, 그 정신이 그 능동적일 때 신체도 능동적이고, 또 신체가 수동적일 때 정신도 수동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3부 정리구에서 봤듯이 스피노자가 그 욕구를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욕구는 코나투스가 정신과 신체에서 동시에 관계할 때, 그때 이제 욕구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욕구는 정신이나 신체를 통해서 똑같이 표현되는 게 바로 이제 욕구입니다. 정신으로만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신체로만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 신체에 똑같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욕구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의 능동성을 위해서 신체를 댈 수 있으면 순종하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신과 신체의 그 능동성, 정신과 신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증대시키는 것이 스피노자 윤리학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동성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동적인 그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어디가 어떻게 역량이 작은 상태에서 역량이 그 큰 상태로 이행할 수 있는가? 이게 스피노자 3부에서 그 5부, 윤리학 3부에서 5부까지 스피노자의 아주 지속적인 관심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신체와 영혼의 반비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례적인 관계.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